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좀 준비 과정이 급하게 좀 이루어지느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용보고서 하루 앞두고 증시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좀 예상을 웃돌면서 아무래도 좀 걱정을 조금 덜어준 측면이 있었는데, 본 게임이 사실 내일이죠. 내일 고용보고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예상대로만 나오면 0.5 쪽이 더 유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내일 상황이 좀 중요하겠고, 추가로 은행 쪽에서 돌발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여기가 좀 사고가 좀 났죠.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금 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그 원인은 금리 인상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월가 상황 그리고 증시 어땠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분 어시스트 제목은 그래서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미국 은행주가 SVB, 실리콘밸리 은행, 파이낸셜 그룹, 이렇게 상장한 SVB 파이낸셜 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 쇼크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게 하나 있고요. 고용보고서 전초전 실업수당은 20만이 넘었다.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아침에 찾아주신 여러분들도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목민님 감사하고요. 신영기님, 형님, 얌생이님, 매엠맵님, 이신의 막내님, 누수의 달인 아빠손님, 내맘신쿵님, 유목민님, 은행발 악재 이건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루님, 고용보고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이큰 개구리님,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천사루시퍼님, 발루님, 꽃기어영님, 정진호님, 정주리님, 이종수님, 라멘트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상황을 먼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나스닥 지수 같이 한번 보시죠. 초반에 조금 좋다가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게 좀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게 아니죠.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거죠. 더 높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증시에는 좋은 호재니까, 좋은 소식은 증시에 나쁜 소식이고,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돼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 급격하게 힘이 빠졌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내일 이제 고용보고서 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 사태도 좀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것 같습니다. S&P 500 맥을 보실게요. 오늘 거의 다 빨갛습니다. 구글 2%, 아마존 2.78%, 테슬라 5% 가까이 빠졌고요. 애플도 1.49%,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거의 다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여러 가지가 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국채금리는 좀 떨어졌고, 2년만기 국채금리도 좀 하락했거든요. 달러 인덱스 좀 내려왔고요. 근데 이제 증시는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회계연도 예산안,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잠깐 설명드리면, 어쨌든 미국 하원을 이제 공화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날 낸 거는 그냥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특히 증세안 이런 거는 공화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채 상환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둘을 협상을 연계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얘기하다 보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극초반이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니스 에벌리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잠깐 얘기 드리면, 제가 이제 취재에 가서 좀 많이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거나 스마트하다는 느낌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포럼이나 이런 행사장에서. 그래서 조금 사람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고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연준을 잘 휘어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SVB 파이낸셜 실업수당, 그 다음에 금리, 증시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동지표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차피
다 알아보긴 할 텐데, 이제 3월 4일로 끝나는 주, 이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21만 1000건이 나왔습니다. 21만 1000건. 그래서 지난주 19만 건보다 2만 1000건 늘어났어요. 월가 전망치가 19만 500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나온 거죠. 정말 오래간만에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만 건을 넘은 것도 1월 초, 1월 첫째 주 말고는 처음이에요. 21만 1000건 숫자 자체도 12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2주 연속, 최소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 그것도 꽤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보면 약간 요새 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아무래도 IT 쪽이 좀 있을 거고, 뉴욕은 뭐 금융 쪽이 뭐 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좀 증가를 주도했다,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4주 이동 평균도 좀 늘었다. 계속 청구 건수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노동시장이 약간 둔화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좀 가질 수 있죠. 근데 절대 수치 자체가 좀 낮습니다. 절대 수치가. 코로나 전에가 전이 이제 2019년, 그때 평균이 한 21만 8천 대략 22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때와 비교해 보면 21만 1000건 정도 되니까 아직도 낮은 거죠. 여전히 타이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타이트하다. 그리고 약간 미국은 한국과는 조금 달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뉴욕시 같은 경우에 학교 스쿨버스죠. 스쿨버스 드라이버, 그리고 청소부들, 이분들은 이제 그 방학 때나 학교 이제 쉴 때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한국 개념에서 조금 다른데, 미국은 이제 학교 스쿨버스 드라이버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모든 학생들 다 데려다주고 하니까 한국이랑 좀 다르죠. 그리고 이게 뭐 지역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실업수당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번에 좀 많이 늘어난 거는 뉴욕시에서 이런 학교 휴일 때문에 일시적 요인으로 늘어난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올라간 수치 자체가 여전히 낮다. 절대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다. 여전히 고용시장은 강하다, 그런 거죠. 요거는 여기 숫자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번에 21만 1000건이거든요. 20만 건 좀 넘었었죠. 이게 대충 2022년부터 2022년 3월부터 숫자인데, 요 정도 올라왔으니까 지금 뭐 여전히 약간 중간 조금 아래라고 볼 수 있겠죠. 대충 트렌드로 봐도 중간 조금 아래다. 쭉 이렇게 봐도 중간 조금 아래다. 최근만 놓고 봐도 중간 조금 아래다. 여전히 강하다. 중요한 건 그래서 이번에 20만 건을 넘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20만 건 넘어서 쭉 갈 거냐, 이게 관심사인데, 이게 조금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정확히 모른다, 지금 아직 추세를 잘 모른다, 이게 확실하게 더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한동안 지금 채용하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또 해고했다가 나중에 구하기 어려울까봐 그냥 근무 시간을 전체적으로 좀 줄일 거다, 그래서 고용 자체는 유지할 거다,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추세적 상승인지는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요거는 조금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오늘 이제 분석 자료가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법상 근로자 100명 이상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 작업장에서 50명 이상을 한 번에 좀 대규모로 해고하려고 할 때는 60일 전에 일을 알려야 된다. 뉴욕 같은 곳은 90일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좀 많이 대량 정리해고 같은 걸 하려면 미리 알려야 된다. 60일에서 90일이다, 그게. 그래서 1월에 해고 발표가 좀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적용이 되려면 3월 아니면 4월, 이때 이제 실질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가 3월부터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몇 개 들었더라고요. 보면 뉴욕을 놓고 보면, 뉴욕은 아까 3개월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골드만삭스가 1월 초에 589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는데, 실질적 효력은 4월 13일부터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먼저 통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대규모로 정리해고 하려면. 아마존도 1월 18일에 299명 통보를 했는데,
이거는 4월 18일까지는 효력이 없다. 뒤집어 보면 4월이 되면 여기들 사람들이 이제 실업수당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직장을 구해서 바로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런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달부터 해고가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시차가 2개월에 3개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규모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 2개월, 3개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달부터 해고 통보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5월에서 6월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노동시장이 상당히 둔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번 달 FOMC에는 반영이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그걸 발표하기 시작해서 어나운스, 그 자료에는 어나운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게 대부분 어나운스 하는 거다. 우리가 해고를 할 거라고 발표하는 거다. 실제로 그게 효력을 가지려면 미리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시차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5월, 6월 되면 노동시장이 실제로 둔화할 것이다. 그 얘기는 3월 FOMC 때는 노동시장 둔화하는 게 숫자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연준에서 근거로 삼을 수 없으나 6월 FOMC 때는 그게 수치로 나올 거다. 그래서 잘하면 6월 FOMC 때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했더라고요. 그 나름 그냥 뭐 하는 것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여서 좀 논리적이다. 제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좀 가져온 겁니다. 이대로라면 그래서 3월과 5월 두 번만 금리를 올리면 6월에는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 5.25 이번에 뭐 3월에 0.5 하면 5.25에서 5.5 그러니까 두 번 더 올린다고 하면요. 아니면 3월에 0.25만 한다면 5.0에서 5.25에서도 막을 수 있다. 이거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추정이고, 예. 기본적으로 5.25에서 한 5.50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6월 FOMC 전에 노동시장이 상당히 둔화할 수 있다는 실업수당 청구서부터 시작해서 좀 신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중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노동시장이 둔화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금리 인상은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노동시장이 둔화하면 인플레이션도 좀 둔화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다른 요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문제 다시 또 다른 공급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금리 인상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오늘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을 웃돌았다. 20만 개도 넘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으나 절대적인 수치가 여전히 낮다. 역사적으로 봐도 좀 너무 낮은 수준이다. 21만 1000개 여전히 낮다. 그래서 여전히 노동시장은 강하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그런 증거다. 근데 이제 요 수치 20만 개 넘은 수치가 지속될 거냐 이걸 두고는 좀 전망이 갈린다. 한쪽에서는 추세가 더 올라간 추세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다른 쪽에서는 이게 시차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발표한 후에는 시차가 2개월, 3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5월, 6월부터는 숫자로 진짜로 많이 반영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3월 FOMC는 어렵지만 6월 FOMC 때는 그 노동시장 둔화하게 반영될 수 있어서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지난주죠. 오늘 나온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늘었으니까 2월 고용보고서 생각보다 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2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덜 나올 수는 있으나 어쨌든 오늘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는 관계가 없다. 왜냐? 고용보고서 주소기간은 매달 12일이 포함된 주에 일주일간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2월 26일부터 3월 4일 이거니까 조사기간이 아니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계속 10만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만대 19만 그 수준이 2월 고용보고서에 나오는 배경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거는 제가 많이 전해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또 전해드릴게요. 이제 어쨌든 내일이 본게임인데 전날이죠. 전날 기준으로 블룸버그가 22만 5천 개, 다우존스도 22만 5천 개
아, 같습니다. 이제 같아졌죠? 같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만 5천 개 좀 적은데 어쨌든 양대 산맥이 블룸버그와 다우존스니까 22만 5천 개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두 개 같다는 거는 이쪽도 서로 눈치 엄청나게 본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원가 관계자들 뭐 숫자를 다 모아서 집계하는 각자 집계하는 거지만 서로 이제 눈치도 보니까요. 그래서 어제 제가 좀 많이 좀 소개해 드렸어요. 고용 수치가 얼마 나왔을 때 0점을 하겠냐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하나 더 나와서 소개해 드리면 CNBC에서는 2월 고용 전망치가 22만 5천 개인데 이 정도가 나오면 3월 FOMC에서는 0.5를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오늘 또 얘기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CM 페드워치도 여전히 0.5 확률이 높다. 0.5 확률이 높다. 잠깐 같이 한번 보실까요? CM 페드워치 지금 이게 뭐 또 시간마다 계속 바뀌니까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네요. 63.1%. 예.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0.5 수준이 높다는 거. 그거는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당장 내일이죠. 예.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뭐 0.5%포인트 반대 목소리 오늘도 있었다는 거. 이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5 얘기 자꾸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끈적끈적하지 않겠냐. 뭐 대부분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이거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캐스트 나오거든요. 2월 같은 경우에는 0.54 전월 대비 코어도 0.45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0.4 0.5 뭐 이 정도만 돼도 1년을 따지면 설명드리지만 0.4만 돼도 1년을 따지면 한 4.8% 속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0.5면 6% 수준인 겁니다. 전년으로는 한 6.2% 5.54 보고 있다는 거. 블룸버그 집계치는 제가 자주 소개해드려서 오늘도 제가 적어놓긴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하튼의 이제 아파트 임대료, 신규 아파트 임대료가 많이 안 떨어진다. 맨하튼은 조금 이제 지역적 특색이 조금 있어요. 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고 뭐 그런 좀 특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도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 한국 따지면 뭐 강남 중에 뭐 강남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강남도 떨어져야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많이 안 떨어졌다. 그런 얘기. 반도체 얘기는 뭐 그동안 요즘 최근에 또 얘기 많고 뭐 예산 얘기 나오니까 잠깐 전해드릴게요.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어쨌든 아이폰 가격이 최대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반도체를 이제 미국에서 만들고 다 미국에서 부품 수급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아이폰 가격만 오를까요? 뭐 당연히 반도체 들어가는 건 다 오르겠죠. 미국에서 지금 대부분 이제 뭐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 미국에 공장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시겠지만 건설 비용이 비쌉니다. 인건비도 훨씬 비싸고 인건비는 보통 2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민 소득이 그 정도 차이 나니까요. 러프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비용 증가분을 그대로 고스란히 소매가에 전달하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뭐 대부분이죠. 뭐 자동차에 들어가고 전기차도 뭐 배터리 같은 거 다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면 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나씩 이런 반도체 지원법, 메이드 인 USA 이런 법안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근원적으로 많이 높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대규모로 리쇼어링 이런 거 하고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막 다른 나라 업체들한테 막 압박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 부족 현상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미국에서 현장에 조달하기 그나마 좀 쉽다고는 하는데 생산직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직,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C 계열, 뭐 최고 뭐 운영 관리자, 뭐 최고 재무 책임자 이런 사람들 다 필요하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인건비 상승을 또 얘기하겠죠. 그리고 생산직도 한쪽 뭐 공장에 다 몰려가면 뭐 다른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금 좀 더 줘야 될 테고요. 지금 뭐 미국 전체적으로는 뭐 여기저기 지금 뭐 공장 짓느라가 난리인데 이런 영향들이 좀 계속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SB 파이낸셜 이걸 조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은행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SVB. 예, 이 참 발음이 어렵죠. 예, 한국 사람들은 이제 V와 B 발음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어에는 이게 구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들은 똑같이 발음하기 때문에 예, 미국 사람들이 보면 잘 못 알아듣긴 하는데 어쨌든 실리콘밸리 은행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실리콘밸리 은행 여기서 이제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왜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면서 18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22억 5천만 달러의 증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무려 60% 폭락했다. 제가 설명 하나씩 드릴게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는 상승하는 금리에서 사실은 출발했다. 이게 이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제 주로 그 벤처 쪽, 실리콘밸리 이쪽 기술 IT,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데들 업체들에서 예금도 받고 지원도 하고 그런 영업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건 제가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예금 같은 경우에 요거 숫자가 이제 아마 제가 보니까 그 기관마다 좀 뭘 보고 썼는지 좀 약간 좀 다르던데 월스트리트저널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대충 한 1200억대 2021년에 예금이 한 1200억 달러 이건 찾기 어려우니까 1200억 달러 그 정도 1200억대 초반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좀 많이 줄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CFO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리가 빠르게 오른 상황에서 예금 환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보니까 대충 은행은 부채가 이제 예금이거든요. 은행은 부채가 이제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부채가 예금인데 부채의 80%대가 거의 예금에 의존했다고 해요. 근데 예금이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금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은행은 보통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요. 예금을 받아요. 예금을 받아서 이제 그 부채가 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부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객한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 100만 원을 맡기면 저는 이제 나중에 1년 뒤에 그걸 찾아가기로 하는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받고 그걸 부채로 계상을 합니다. 부채가 되는 거죠.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든지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채권도 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기업들 벤처에 투자할 수도 있고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돈을 벌어서 예금 금리로 주는 거죠. 그리고 남는 건 자기가 갖고. 그런데 예금이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금이 올라가지 않고 급격하게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예금에서 지금 계속 돈을 받아서 이걸 굴렸던 건데 예금 주들은 때 되면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예금을 깨고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돈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자산에 투자한 것들은 당장 현금화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출이라고 봅시다. 대출은 대출 기간이 1년 10년 이렇게 있잖아요. 예금은 도중에 깨고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은행에서 보통 중간에 우리 힘드니까 대출 다시 회수할게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말 천재지변 상황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금을 받아서 돈을 굴리는데 그건 이제 다른 데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돈을 찾아가야 되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사실 예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걸 돌려막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돌려막기 계속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게 채권인 겁니다. 시장에서 바로 팔 수 있는 거. 그래서 채권을 대량으로 판 거예요. 대규모로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났습니다. 왜 손실이 나느냐?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반대라는 건 아시죠?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의 대부분은 국채였다고 합니다. 국채 금리 많이 올라왔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팔려고 하면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기가 처음에 샀을 때부터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가격은 떨어져 있는 상태죠. 매각을 하면 이 손실이 확정이 됩니다. 들고 있을 때는 그냥 그 평가손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매각을 하면 확정이 됩니다. 손실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려 18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손실을 입더라도 그 돈을 채권을 팔아서 돈을 가져와서 그걸 다시 또 예금에 지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박살이 났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을 보니까 말이야,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금은 생각보다 많이 못 챙기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른 은행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4대 은행이죠. 주가가 엄청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직 상황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은 자산 운용을 잘못한 거예요. 국채랑 이런 채권 투자가 너무 많았던 거고 예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올 줄 몰랐던 거죠. 전부 다 판단상의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금 운용도 잘못한 거고 예금을 받아서 굴리는 것도 잘못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 유동성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채권을 대규모로 매각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게 된 꼴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완전 잘못한 거죠. 근데 제가 좀 지금 자세한 보다 추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각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시티 같은 초대형 은행들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자금 운용을 하지는 않는다.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상식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은행들도 금리가 상승해서 보유 채권 가격 하락 부분이 다 있긴 할 텐데 그 정도는 다 감안을 해서 운용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으로는 JP모건에도 이렇게 해서 갑자기 무슨 국채를 갖고 있는 보유한 국채를 대거 매각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은행 경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 요게 자체가 지금 어쨌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좀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진 그 상업은행 중에서요 사례니까 이걸 좀 잘 보긴 해야 되겠다. 제한적인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초대형 은행까지 다 이런 문제가 있고 문제가 확산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잘 보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문제, 인플레이션은 더 오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제프 컨들락은 2년 만 국채금리가 더 오를 거다. 그런 얘기 했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요새 좀 뜸하다고 합니다. 2월에는 하루 평균 20억 달러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10억 달러 안 된다. 그런 얘기 있고 순매수 규모요. 그래서 이제 오늘 대규모 은행주 좀 하락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많은 이들의 관심은 1차적으로는 어쨌든 고용보고서입니다. 내일 고용보고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중요하지요. 예. 고용보고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0.5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그 증시 흐름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고서가 중요하고 은행주 부분은 내일 좀 상황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튈지. 왜냐하면 또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또 이제 또 한동안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갑자기 또 잘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마켓 추이를 보니까 좀 이렇게 사실은 보통은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들은 수익이 좋아져야 됩니다. 예대 마진을 장사한다고 하잖아요. 대출 금리는 빨리 올리고 예금리는 천천히 올리면서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렇지 못한 은행들, 경영을 좀 이상하게 한 곳들이죠. 그런 곳들이 한 10곳 정도 더 있다. 그렇게 기사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런 은행들은 약간 아까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은행 그렇게 꼽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다행히 초대형 은행은 없고요. 당연히 중소형들 쭉 위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내일은 고용보고서 제일 중요하니까 고용보고서 보면서 오늘의 이제 은행주 여파가 좀 내일 어떻게 될 건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빨라서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